리코딩 인 프로그레스. 이제 리코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라이브 강의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듣는 것만 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보충 수업을 하는 거고요. 라이브 강의 줌으로 하든 아니면 메타버스 캠퍼스로 하든 참석을 안 해도 참여도 점수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보충 수업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이라도 더 반복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동료 학우님들도 한번 본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승우 학우님이 안녕하세요. 유머가 탁월하시네요. 웃지 않고 하시니 진지하게 유머를 어떻게 유머를 하라는 겁니까? 생각이 안 나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승우 학우님이 아주 멋진 유머를 주셨어요.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현대부동산학의 이해, 요거에 대한 그 화면 공유. 자, 보이시죠? 지석진 학우님 다 보이시나요?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네, 했습니다. 보입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자, 요 현대부동산학의 이해는 제가 이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학의 개론 과목이에요. 이 부동산학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부동산이 범위가 넓잖아요. 토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렇죠? 바다도 부동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바다는 출렁거리는데 부동산인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동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다루는 부동산학, 그것도 현대 부동산학, 얼마나 범위가 넓겠습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 부동산학의 이해를 수강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학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범위가 넓다. 그래서 범위를 좀 저도 좁혀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내일이 3월 31일 그리고 4월 10일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간에 첫날이잖아요. 우리 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이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보는데 그 첫날 4월 10일 첫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본 과목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범위는 1주차에서 6주차까지. 그리고 시험 문제 문항수는 25문제. 25문제를 40분 동안 푸는 거예요. 40분 동안. 그래서 요 1주차부터 6주차까지의 범위를 다 외울 수는 없죠. 저도 못 외우는데요. 저도 못 외워요. 문제 내는 것은 교환 보고 이제 내고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25문제의 3배수 75문제를 문제은행에 입력을 해서 그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2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25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건데요. 여러분들마다 대하는 문제가 다 달라요. 심지어 문제는 같은데 보기가 달라요. 보기가 다르단 말은 정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컨닝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주차부터 6주차까지의 교환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25문제를 40분 동안 푸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쪼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반문할 수 있겠죠? 40분 동안 25문제 푸는데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25문제를 25분 동안 풀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15분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약간의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교환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0분 동안 그 온라인으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온라인 시험 시스템으로 보는데 쉬운 문제부터 풀고요.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푸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교환을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이 문제는 몇 주차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구나. 바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교환을 보고서 정답을 고르면 되겠죠. 오픈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찍으시면 된다. 뭐 재수 좋으면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너무 쉽게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을 안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험을 본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저 학점이 D 플러스 이상이면 1.5 이상이면 졸업하거든요. 4.5 만점에 1.5 이상이기 때문에 다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최소 한 C 학점, C0 이상은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C0 이상은 다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6월 5일 날, 6월 5일 날 월요일이네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 이전까지 보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 7주차가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기간 이후에 8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내용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25문제를 40분 동안 풀면 돼요. 제가 이제 이 현대부동산학의 위에 인상에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25문제를 풀 때, 25문제를 풀 때, 이거를 뭐 오지선다형 내지는 사지선다형을 하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푸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저기 동영상 캡처해 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다음 중 부동산 활동의 속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네. 중개 활동도 하고 경매, 투자도 하고 개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동산 활동의 속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단순성, 2번 윤리성, 3번 과학성, 4번 경험 동시성, 5번 정보 활동성. 답이 뭘까요?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답이 나와 있죠? 정답 1번. 단순성이 아니라 복합성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부동산 활동은 복합적이죠. 단순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죠? 네. 제가 25문제 내는데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는 건데요.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이거 1주차에서 배웠을 겁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뭐냐? 크게 4개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인간이 있고, 그렇죠? 세 번째가 부동산 활동이 있고, 네 번째가 부동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크게 보면 이제 4가지죠. 4가지.
자, 첫 번째 부동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땅이죠. 그리고 땅 위에 정착물. 땅 위에 정착물로서 건축물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공작물로서 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공작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이 부동산은 학자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나와 있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부동산 행위를 하는 인간이다. 그죠? 부동산 인간. 그래서 이 인간이 참, 부동산 인간이 탐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인간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행위를 하느냐, 과연 경제적으로 합리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지는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인간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인간도 연구 대상이고요. 부동산 활동. 자, 이거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real estate. 그게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활동은 activity. 복수형이니까 activities가 되는 것이죠.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 사람이죠.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그죠?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개발하는 행위, 부동산을 관리하는 행위, 아파트 관리하는 그 직업군이 주택관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런 금융 활동을 하는 거, 감정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서 수많은 직업군들이 나오는 것이죠.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부동산 금융업 이런 수많은 활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연구 대상으로서 부동산 현상이 있단 말이죠. 현상. 영어로는 이제 피라미나라고 그러죠. 현상.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인 이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칙적인 거.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가 부동산 인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법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시화 현상. 이 도시화 현상은 부동산 인간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사회가, 어느 나라가 산업화되고 현대화 되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 거예요. 공장이 있는 도시 지역으로 막 몰려들다 보면 그 도시가,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이 도시가 되는 것이죠. 시골은 사람들이 비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 이촌 향도 현상, 도시화 현상이죠. 지금은 네. 이게 도시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급기야 지방 소멸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쵸? 네. 음, 박아영 학부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네라고 해주니까 그래도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까 좋은 데 떠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 이 부동산 경기 변동 보세요. 야,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은 줄 알았던데 갑자기 불경기가 되네. 그렇죠? 그리고 야, 부동산 경기가 밑도 끝도 없이 지하 1층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하 2층도 가고, 야, 지하 2층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하 3층 가고, 야, 지하 3층으로 끝나겠지 했더니 지하 10층까지 나가네. 그러다가 야, 이제는 이제 불경기가 한도 끝도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회복기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회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호황기가 되고, 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약
정말 호황이구나. 부동산 가격이 막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꺾여요. 그렇죠? 후퇴기. 그러다가 불황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동산 인간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법칙적이고 어떤 반복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런 게 부동산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부동산 학자들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부동산 현상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중에서도 부동산 활동이 제일 관심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개발 활동이라든가 부동산 뭐 관리 활동이라든가 부동산 중개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동산 경매 투자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 부동산 활동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좀 더 하다 보면 나는 인간이 더 궁금하다.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인간아, 저 인간아 이런 말도 있는데 제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이 인간아, 인간아, 인간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가게 돼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이제 관심이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간도 있고 부동산 활동도 있고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연구를 하면 할수록 복잡해요. 정말 야 이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져버려요. 네. 그렇죠? 2019년 12월에 거의 발생해서 2020년 2월에 우리나라 상륙을 하고 야, 이게 길어야 1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만 뭐예요? 지금 2023년 지금 3월인데 3년이 넘었어요. 만 3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다. 정말 깝죽되면 안 되겠다.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야 이제 코로나가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2022년이죠. 2022년 1월 되니까 야 이제 코로나 이제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는 좀 끝나는 거 아니야 싶었더니만 2022년 2월 24일인가요?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네. 갑자기 물가, 유가, 그렇죠? 석유 네. 가격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가격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종 인플레 일어나, 그렇죠? 네. 미국도 인플레 일어나니까 인플레 잡기 위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절벽이다. 우리나라도 금리 올려야 되겠죠? 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를 안 올리면 수많은 주식 펀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돈을 빼서 미국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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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그런 외국 투자자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 유지하는 듯 싶었는데 갑자기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각종 물가 올라가, 건설 자재비, 공사비 올라가, 인플레 일어나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올려, 우리나라도 올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금리 올리니까 대출금리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보라밖에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꼬라박고 있죠. 갑자기 좋은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봅시다. 이런 식으로 회복해서 호황 국면 했더니 갑자기 후퇴해서 지금 불황 국면으로, 그렇죠?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경기 변동. 보세요. 불황 국면. 자,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소유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가 몇 프로대죠? 6,
5%? 4% 후반에서 5% 네, 정도. 4%, 6%, 뭐 7%, 8%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금융권이냐, 제2금융권이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높아지니까 부동산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매수인 우위 시장이죠. 그렇죠? 네. 매수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한, 매수인 우위 시장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다는 작다. 거예요. 네.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수가 적어져요. 이제 함부로 건설회사나 부동산 개발회사가 함부로 아파트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 많아지죠. 네. 아파트 미분양. 예. 서울도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 네, 안 미분양이 더 됩니다. 많아지거든요.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2만 채, 3만 채 됐거든요. 네. 불과 1년 만에 지금 미분양, 그 아파트 미분양 그 호수가 몇만 호가 된지 아세요? 7만 원 넘었습니다. 그렇죠. 7만 호, 8만 호가 된단 말이죠. 굉장히 그, 건설회사라든가 아파트 건설회사라든가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굉장히 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건설회사와 개발회사들이 그 분양 수입을 많이 못 걷겠죠. 네. 그렇죠? 네. 분양 수입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PF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파트 개발 사업을 담보로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줬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대출해준 은행들. 그렇죠? 은행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부실 채권이 쌓입니다. 그렇죠? 부실 채권이 쌓이면서 수익이 악화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조조정을 해야 파산, 되겠죠. 구조, 은행 구조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 여러 가지 그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미노 효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는 목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메커니즘, 그렇죠? 연쇄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현대 부동산학의 이해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지금 헷갈려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수 보통은 1리터, 2리터짜리 이렇게 가볍게 마시잖아요. 네. 10리터짜리 생수통 커다란 거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입에 붓는 거예요, 지금. 벅차죠. 벅차인데 그만큼 이 부동산학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거 좋고요. 부동산학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 그만큼 종합학문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 서로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진 학문이라는 것이죠. 부동산학을 잘 알기 위해서는 경제학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부동산 법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도시계획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 박사라는 것은 정말 만물 박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때가 되면 뭐 부동산학 박사가 되면 좋겠고요. 부동산학 박사가 아니면 석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원에 가셔가지고 네. 대학원 석사 과정에 가서 학부 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번 심화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종
사이버대학교는 다행스럽게도 여기 세종대학교 본교에 부동산학 과정이 2개가 있어요. 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또 오프라인 과정이 있고요.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이게 온라인 과정이거든요. 아, 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융합이 돼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50%는 온라인, 50%는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5학기만 논문 안 써도 돼요. 논문 안 써도 돼요. 학점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석사학위가 어떻게 나오냐? 세종대학교 총장 명의로 나와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가 아니라 세종대학교 총장 명의로 부동산학 석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석진 학우님이랑 박하영 학우님도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도전하면 박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하겠습니다, 차장과의 교수님. 선배들 중에는 박사,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꽤 됩니다. 이번 2월 말에 유병수 박사님이 부동산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아시겠죠? 네, 현대부동산학의 이 과목이 워낙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 짧은 30분 안에 제가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맛배기만 제가 보충 수업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